배신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고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짓밟으며 사라질 때 그 절망감과 분노가 어떤 것인지 아는가? 나는 안다. 내 아내는 내 사업 파트너와 바람을 피웠다.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남자를 만나러 갔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남자가 그녀를 차버린 후 내 앞에서 기어오며 울면서 용서를 빌고 있다. 안개 낀 눈빛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지된 열정 속에서 길을 잃은 눈빛, 매혹적이고 은밀한 불륜 이야기.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간 후 후회와 허물함만 남아 안개처럼 흐려진 눈동자. 내전 초 수민 38세과 나는 19년을 함께했고 결혼 생활은 16년 동안 지속되었다. 우리에겐 유나 14세라는 딸도 있었다. 하지만 6개월 전 수민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사업 파트너였던 도연 40세를 따라 떠나버렸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내 사업 파트너가 아니다. 내가 그들의 불륜을 알게 된 후 도연은 지분을 정리하고 사업을 떠났다. 도연과 나는 원래 직장 동료였고 오랜 시간 친한 친구로 지내면서 함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함께 일했지만 그중 3년 동안 그는 내 아내와 몰래 만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6개월 전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문자 메시지 때문이었다. 충격을 받고 수민을 추궁했을 때 그녀는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그냥 모든 걸 인정했다. 그녀는 이렇게 몰래 숨기는 게 너무 지긋지긋하다며 차라리 떠나고 싶었다고 했다. 나는 충격에 빠졌다. 그녀가 우리 결혼 생활에 불행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를 붙잡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가 떠나겠다고 했을 때조차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있어라고 애원했다. 그것은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었다. 하지만 나는 절박했다. 하지만 수미는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당신과 결혼한 이유는 단 하나야.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야. 혼자서 키울 자신이 없었어. 그녀의 차가운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나는 지난 16년 동안 당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았고 이제야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어. 그녀는 단호했다. 이제 당신이 내 불륜을 알았으니 더는 나를 붙잡지 마.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잊어. 나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무엇보다도 우리 딸을 생각하면 더욱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수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떠났다. 그녀는 이혼을 신청했다. 절차는 간단했다. 그녀는 그저 떠나고 싶었고 위자료나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공정하게 나누었고 몇 달 만에 이혼이 마무리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런 일이 벌어진 후에는 다시 함께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혼을 신청한 후 나는 도연을 직접 찾아가 대면했다. 그는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나에게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할지 몰랐다고 했다. 몇 주 후 그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나와 더 이상 마주치지 않기 위해 수민과 함께 서울을 떠나기로 했다. 게다가 수민은 부산에서 좋은 직장을 제안받았고 도연의 사촌도 그곳에 살고 있어서 부산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이 모든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고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수민을 본 날은 2달 전이었다. 이혼이 최종 확정된 바로 그날이었다. 그 이후로 수민과 도연 두 사람에게서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나와 유나에게는 힘든 시간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었다. 적어도 나는 아직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것 덕분에 바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유나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주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일주일 전 수민이 다시 나타났다. 그때 우리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날 밤 11시쯤 누군가가 초조하게 초인종을 계속 눌렀고 문을 세차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유나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나는 서재에서 마지막 업무를 마무리하던 중이었다. 놀란 나는 유나와 함께 현관으로 향했고 창문을 통해 바깥을 살폈다. 거기에는 수민이 서 있었다. 유나는 나에게 문을 열지 말라고 했다. 그동안 수민은 공동 양육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 번도 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엄마가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사실 자체가 유나에게 큰 상처로 남아 있었다. 현재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그것도 이렇게 다급한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건 분명 중요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나는 결국 문을 열었다. 그런데 수미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현관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당신이 한 짓 법정에서 끝까지 가보자. 소송을 걸 거야. 법으로라도 내 권리를 찾겠어. 뜬금없는 고함과 협박에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를 벌줄 줄은 몰랐어. 당연히 받아야 할 걸 받아야겠어. 수미는 격분한 얼굴로 소리쳤다. 처음에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당황한 채 무슨 일이냐고 천천히 설명해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미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다. 모르는 척하지 마. 당신은 처음부터 알았잖아. 도연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도 나한테 숨겼지? 이렇게까지 나를 벌주려고? 그녀는 소매를 걷어 올렸다. 팔뚝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나는 그제야 상황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도연이 무언가를 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충격적이었다. 나는 그와 수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단 한 번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수미는 계속해서 울분을 토했다. 부산으로 이사 온 이후로 우리는 매일 싸웠어. 이전처럼 지낼 수가 없었어. 나는 처음엔 그냥 도연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줄 알았어.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날 탓했어. 수민의 말에 따르면 도연은 모든 게 자신을 망쳤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기가 힘들게 일군 회사를 버려야 했고 지금은 사촌 밑에서 일하면서 무시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내가 불륜을 알게 된 탓이며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수민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도연은 계속해서 수민에게 화를 냈다. 결국 전날 밤 싸움이 극에 달했고 그는 분노에 차서 꽃병을 던졌다. 수민은 급히 피하려 했지만 완전히 피하지 못했다. 결국 팔에 부딪혀 상처가 났고 그제야 그녀는 이 관계가 끝났음을 깨달았다고 했다. 지금까지 도연은 그녀를 언어적으로만 학대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을 넘었다. 수민은 그날 밤 결국 집을 뛰쳐나와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서울로 올라왔다. 그리고 나를 찾아와 이 모든 걸 이야기하려 했다. 그 남자, 내가 떠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 사과 한마디도 없었어. 수민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면서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당신은 도연이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도 내게 말하지 않고 일부러 숨겼지?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이렇게까지 벌을 주고 싶었어?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내가 이 모든 걸 계획한 줄 알고 있었다. 이혼할 때 내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거 기억해? 내가 너한테 호의를 베푼 건데 넌 최소한 내 안전이라도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황당했다. 나는 도연과 오랫동안 함께 일했지만 어디까지나 직장 동료일 뿐이었다. 그가 연인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내가 일부러 이 사실을 숨겼다고 믿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난 도연이 이런 사람이었는지 몰랐어. 그리고 안타깝긴 하지만 이건 내가 선택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내게 법적 대응을 하든 뭘 하든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이게 내 잘못이라는 말은 하지 마.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러자 수미는 더욱 흥분하며 내가 이혼 당시 포기한 모든 것을 이제 되찾을 거라고 선언했다. 내 딸은 그동안 문가에 서 있었다. 나는 수민과의 말싸움에 너무 집중하느라 그녀가 거기 있는지도 잊고 있었다. 우리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며 헛돌고 있었고 그 순간 내 딸이 갑자기 말을 끊었다. 나는 놀랐다. 내 딸이 끼어들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수민도 예상하지 못한 듯 보였다. 그러나 수민은 곧바로 차갑게 말했다. 넌 상관하지 마. 이건 어른들 문제야. 넌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방에 가서 자. 하지만 내 딸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는 아빠한테 이렇게 말할 자격 없어. 아빠한테 한 짓이 뭔지는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엄마가 바람핀 걸 아빠가 알게 된 후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 근데 엄마는 뭐 했어? 아무렇지도 않게 떠나서 자기 인생 즐기고 있었잖아. 나한테 한 번이라도 연락했어. 엄마는 그냥 도연이랑 새살 시작하느라 바빴잖아. 내 딸의 말이 칼처럼 날카롭게 꽂혔다. 수미는 입을 열지 못했다. 엄마는 좋은 아내도 좋은 엄마도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지 마. 내 딸의 말에 나는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깨달았다. 이혼은 그녀를 너무 빨리 어른으로 만들었다. 수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얼어붙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딸은 냉정하게 말했다. 엄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을 겪든 스스로 감당해.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문을 세게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엄마는 스스로 무덤을 팠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누워야 해.
그게 엄마가 사람들을 배신한 대가니까. 내 딸은 마지막 말을 내뱉고는 문을 세게 닫아버렸다. 문 밖에서 수민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방금 나눈 대화 이후 더 이상 그녀에게 할 말도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다. 며칠 동안 그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일에 집중하며 지냈다. 내 딸이 나를 대신해 단호하게 맞섰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그녀 덕분에 나는 수민 앞에서 약해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3일 전 수민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대동하고서 그녀는 딸의 양육권을 요구하러 온 것이었다. 다행히도 내 딸은 친구들과 외출 중이었다. 나는 아직 그녀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민의 말을 듣자마자 분노가 치밀었다. 지난번에 딸이 나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나지? 그걸 듣고 난 더 이상 저 애가 당신과 함께 살게 둘 수 없다고 결정했어.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녀는 이제 와서 딸이 자신을 차갑게 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빼앗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어서 황당한 변명을 덧붙였다. 사실 내가 바람이 들킨 후에도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던 건 양육권 분쟁을 길게 끌고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당신 인생을 더 망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떠나려고 했던 거야. 내가 연락을 했으면 당신을 더 힘들게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녀는 자신이 딸을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강변했다. 그녀의 말이 계속될수록 나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이건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나는 당연히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이혼할 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야. 딸의 양육권도 포기한 건 그저 도연이랑 새로운 삶을 빨리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이지. 그게 나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 난 당신한테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없어. 하지만 수민은 내 말을 무시하듯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건 이제 상관없어. 이제 난 딸을 데려갈 거야. 내 딸이 더 이상 당신이 꾸며낸 헛소리를 듣고 나를 무시하게 둘 수 없어. 내가 어떤 엄마인지 당신이 외국에서 가르치게 놔둘 생각도 없고. 그녀는 한 걸음 다가오며 이어 말했다. 지난번에 봤을 때 딸이 나한테 얼마나 무례했는지 기억나? 당신은 그걸 바로잡아야 했어. 하지만 오히려 그런 태도를 부추겼지. 이제 내가 직접 해결할 거야. 법정에서 만나자고.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대로 해. 그리고 그녀의 말을 더 듣고 싶지 않아 문을 닫았다. 나는 이 일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 선택이 옳았는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올바른 결정을 한 걸까? 내 딸이 엄마에게 무례하게 굴었을 때 내가 그걸 바로잡았어야 했던 걸까? 하지만 결국 나는 결론을 내렸다. 내가 후회할 이유는 없다. 내 딸은 내가 약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고 그녀는 할 말을 했을 뿐이다. 그게 바로 옳은 행동이었다. 그리고 이제 보니 내가 처음부터 너무 바보 같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명백하게 나를 배신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녀에게 동정심을 가져야 하지? 내가 후회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나? 많은 사람들이 내게 조언했다. 수민이 정말로 양육권 소송을 걸면 딸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줘야 한다. 그 말이 맞았다. 그래서 어제 나는 딸과 솔직하게 모든 이야기를 나눴다. 숨길 이유가 없었다. 내 딸은 이미 충분히 성숙했다. 이런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아이다. 그런데도 그녀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어야만 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나는 그녀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지금까지 수민에게서 별다른 연락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조만간 소식이 들려올 거라는 걸 직감하고 있다. 내 딸은 이제 14살이다. 그 정도 나이면 법원에서도 그녀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다. 만약 조정 과정에서 합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일을 대비해 내 딸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그녀는 확고했다. 엄마랑은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아. 적어도 지금은 그렇다. 미래의 마음이 바뀌어 다시 엄마와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 아니다. 모든 일이 너무 최근에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엄마를 원망하고 있다. 우리 가족을 깨뜨린 사람이 바로 엄마니까 나는 딸이 엄마를 미워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유치한 아버지가 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솔직히 말하면 수민이 스스로 이 관계를 망쳤을 뿐이다. 딸은 더 이상 엄마와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둘이 꽤 가까운 사이였던 걸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게 참 씁쓸하다. 분명 수민은 딸이 내 편에 서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을 것이다. 그녀는 항상 딸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왔지만
지금은 완전히 관계가 틀어졌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물었다. 딸에게 불륜 사실을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아니다. 딸에게 그 사실을 알린 사람은 다름 아닌 수민 자신이었다. 그녀는 집을 나간 지 며칠 만에 이메일을 보내 모든 걸 고백했다. 나와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게 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모습도 전혀 없었다. 당연히 딸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엄마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그런데 거절한 쪽은 수민이었다. 그 당시 내가 수민에게 연락해서 딸이 엄마와 대화하고 싶어 한다. 이 일을 직접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다.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지금 이혼 절차 때문에 너무 바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난 이미 이메일에서 할 말 다 했어. 그게 그녀의 대답이었다. 나는 한 번만이라도 딸과 이야기해달라고 설득했다. 딸에게는 할 말이 많았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많았으니까. 하지만 수민은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 후로 그녀는 우리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 결과 딸의 엄마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와서 나에게 책임을 돌리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건 전적으로 수민이 스스로 만든 결과일 뿐이다. 어쨌든 나는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고 본격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며칠 전 수민이 드디어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다. 나는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고 맞대응했다. 내일 법원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오늘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도연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나는 꽤 놀랐다. 솔직히 그와 더 이상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았고 그는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다. 수민 좀 돌려보내줘. 그는 며칠 동안 계속 그녀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혀 닿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가 내게 와 있거나 최소한 나와 연락을 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대답했다. 어디서 지내는지는 몰라. 하지만 몇 번 연락이 온 건 사실이야. 지금 서울에 와서 우리 딸의 양육권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 나는 이걸 도연을 돕기 위해 말한 게 아니었다. 그저 만약 도연이 직접 수민을 만나서 설득할 수 있다면 그녀가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운이 좋다면 그 과정에서 수민이 딸의 양육권을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만들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계산이 있었기에 나는 도연에게 모든 걸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녀는 내가 떠난 후 연락 한 번 없었던 걸 많이 신경 쓰고 있더라. 정말 다시 데려가고 싶다면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도연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가 이 상황에서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나로서는 그게 더 잘된 일이었다. 솔직히 나는 지금도 수민이 도연과 다시 합치길 바라고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녀는 나와 우리 딸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질 테니까. 이 계획을 변호사에게도 말했는데 그 역시 좋은 선택이라고 했다. 이미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지만 법정 싸움까지 갈 필요 없이 깔끔하게 끝낼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나을 테니까. 이틀 전 수민과의 첫 조정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예상대로 형편없이 끝났다. 수민은 우리의 주장 중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이 시간 낭비일 뿐이라며 조정회의를 시작한 지 30분 만에 종료시켜버렸다. 그렇게 조정이 끝난 후 나는 학교에 가서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집 앞에서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상태는 엉망이었다. 몇 달 동안 수민과 함께 살았다면 이 정도로 피폐해진 것도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별 감정 없이 말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린 이제 막 집에 돌아왔고 쉴 시간이 필요해. 이런 일에 휘말릴 여유 없어. 나는 이미 그를 도와줄 만큼 도와줬다. 그리고 내 아내와 바람을 핀 남자를 위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일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진 듯한 모습으로 거의 울먹이듯 말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싸운 후 그녀는 내 메시지에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어. 그녀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겠어.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도 몰라. 그리고 알아야 할 이유도 없어. 도연은 힘이 풀린 듯 현관 앞 계단에 주저앉았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절망스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점점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이 남자와 수민은 내 인생을 산산조각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나는 딸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말했다. 딸이 들어간 걸 확인한 후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정말 그만하지 그래. 둘 다 지긋지긋해. 내가 그녀를 찾고 싶으면
내 도움이 아니라 그녀 부모님께 직접 연락해. 연락처 보내줄 테니까 우리 앞에서는 사줘줘. 그렇게 말하고 나는 문을 닫아버렸다. 너와 수민 둘 다 내 인생을 망쳤어. 그러니까 다시는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 나는 차갑게 말했다. 도연은 애써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정말 내게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었어. 하지만 난 그녀를 사랑하게 됐고 어쩔 수 없었어. 나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듣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그는 결국 조용히 떠났다. 나는 이제 너무 지쳤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도연과 수민이 다시 잘 되길 바라고 있다. 적어도 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만 된다면 그들은 나와 딸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테고 나도 마침내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도 모르겠다. 그냥 마비된 기분이다. 이 모든 게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다. 며칠 전 수민이 조정 절차를 완전히 거부했다. 이제 법정에서 결판을 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당연히 그녀에게 유리할 게 없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정하다가 이제야 현실을 받아들인 모양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가 도연과 함께 나를 찾아왔다. 둘이 다시 잘 풀린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딸이 아프기도 했고 그녀를 불필요한 감정 싸움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고 어머니께 부탁해 딸을 돌봐달라고 한 뒤 그들과 마주하러 나갔다. 카페에 도착하자 수민과 도연은 내게 사과부터 했다. 우리가 널 이렇게 힘들게 할 생각은 아니었어. 나는 지겹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본론이나 말해. 나는 쓸데없는 사과를 들으며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도 그것을 눈치챘는지 바로 본론을 꺼냈다. 우린 실수했어. 너를 배신한 것도, 이혼 후 모든 걸 쉽게 생각했던 것도. 그런데 부산에서는 행복하지가 않아. 수미는 딸이 너무 그립다고 했다. 그리고 도연은 자기 사업을 직접 운영하던 시절이 그립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요구사항은 이랬다. 수미는 딸을 매주 혹은 최소한 격주마다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지금의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도연은 더 어이없는 요구를 했다. 그는 다시 사업 파트너로 복귀하고 싶다며 서울 본사에서 부산 지점을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하자고 했다. 그리고 며칠 안에 결정하라고 했다. 왜냐하면 수민이 다니는 회사에서 더 이상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계속 일하려면 부산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래서 딸을 자주 볼 수 있도록 합의를 하자는 것이었다. 즉 나는 심사숙고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 생각 전혀 없어. 도연은 이미 내 사업에서 손을 뗐다. 그가 직접 서명한 공식 문서도 있다. 나는 그를 다시 고용할 이유도 신뢰할 이유도 없다. 그리고 수민의 요구도 터무니없다. 딸이 엄마를 보기 위해 매주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살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녀가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이런 문제를 미리 고려했어야 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 우리는 법정까지 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서로 타협점을 찾자. 나는 비웃듯이 말했다. 법정에서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웃기네. 지금 나를 만나서 직접 거래하려는 이유는 간단하지. 날 설득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 하지만 나는 그 정도로 어리석지도 약하지도 않다. 내가 그들과 만난 유일한 이유는 이 모든 걸 끝내기 위해서였다. 내 말에 그들은 조용해졌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도 법정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우리 딸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서울에 올 때 만나볼지 결정할 기회를 주는 것. 하지만 그 이상은 안 해. 그러니까 선택해.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든지. 나는 더 이상 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수미는 초조해 보였다. 결국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에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뒤로하고 떠났다. 내 딸이 아프지 않게 회복되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이다. 하지만 나는 절대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엄마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면 그 선택을 존중할 것이다. 설득할 생각도 없다. 몇 달이 지났다. 지난 업데이트에서 나는 딸에게 엄마를 만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후 나는 딸과 이야기했다. 그리고 수민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딸은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이 답을 그대로 수민에게 전달했고
그 후로 수민과 도연은 우리와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그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잘 지내고 있는지 나로선 전혀 알 바 아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건 그들이 여전히 부산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그럼 됐다. 적어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가장 강력한 복수는 잘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일에 집중하고 내 딸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올바르게 키우는데 전념할 것이다. 적어도 그녀가 엄마처럼 되지 않도록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해낼 것이다. 이야기에 공감해줘서 정말 감사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 나눌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해.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